날에 또 이렇게 라이로 나가시지 않고 강의를 들으시기 위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디카시 모임은 작년 12월 30일에 준비 모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디카시는 지금 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문학 장르라고 합니다. 영상과 함께 짧은 언수를 5줄 이내로 달아서 또 그것을 즉시 스마트폰으로 SNS로 다른 우리는 그걸 프로슈머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는 창작자이면서 독자인 다른 분들과 즉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디카시의 가장 큰 강점은 극순간성입니다. 극순간성은 순간 포착, 순간 언술, 순간 소통. 그래서 이제 다른 기존의 문학 장르가 가지지 못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디카시 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지금 늘고 있습니다. 각 지방 도시는 물론이고 또 특히 부산 같은 데는 부산 경남 정보대는 이 정규 과정이 개설돼서 거기서는 이번에도 봄학기에 180여 명이 수강 신청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뿐 아니라 미주에도 여러 지부가 이미 개설되어 있고 또 동남아 또 요즘은 유럽의 프랑스, 영국 거기에도 지부가 설치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카시는 그 문자 시와 다르게 이 영상을 여기서는 사진 기호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 언술한 문자는 문자 기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진 기호와 문자 기호가 결합을 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지향하는 거는 그냥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인 결합을 우리는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카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화학적인 결합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제가 여러 번 받았습니다. 화학적인 결합이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사진 플러스 문자시만 하면 그것은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지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는 어떤 거냐 하면 제목도 영상에 보이는 대로 붙이고 또 시는 그 영상에 나온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수준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거는 화학적인 결합이 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인 결합을 하면 말하자면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을 했을 때 그게 3도 되고 5도 될 수 있는 디카시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옥 선생님이 강조하신 이 문장, 저는 여기서 요체가 되는 문장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때문에 문자가 더 빛나고 문자 때문에 영상이 더 빛나야 한다. 근데 영상과 문자가 합쳐졌을 때 서로가 서로를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카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쭉 내려가서 디카시든 시든 좋은 작품은 어느 정도 다의적으로 중의적으로 읽히는 작품을 우리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모호성은 필수적이다. 시는 우리가 읽으면 소설이나 에세이와 달리 모호하다. 이 말을 왜 썼을까? 뭔가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렵다고들 많이 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모호성이 있어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은 어떤 독자가 읽느냐에 따라 또 어떤 공간에서 어떤 시간에 읽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작품을 우리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호성이 지나치게 되면 요즘 많은 젊은 시인들의 작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난해한 정도를 너무 자폐적인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 작가들은 시를 쓸 때 어느 지점까지 보여주고 어느 지점은 감출 것인가, 이것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시를 몇십 년 써온 시인들도 다 그게 어려워요. 너무 보여주면 쉬운 시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읽고 돌아서면 그거를 다시 꺼내서 읽어보고 음미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런 작품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감출 것인가, 어느 지점까지 상징과 비유를 사용해서 중의적으로 읽히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 항상 우리가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단락에 제가 그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진 작가는 정말 그 작품을 지금 봐도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여러 번 강조한 말 중에 결정적 순간을 포착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은 사진이 결정적으로 예술성이 높은 사진이 찍히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그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피사체가 되는 그 대상과 이 사진 찍는 작가 사이에 어떤 교감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야 우리가 셔터를 누르지, 아무거나 셔터를 누르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제 나름으로 표현하냐 하면 대상과 나 사이에 불꽃이 튀는 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뒤에 제가 짧게 쓴 내용은 여기 모이신 분들도 대개가 중장년층 이상이고 또 우리 동창들은 뭐 노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은 아주 청년이지만 그래서 이 시나 그런 공적 문학 장르 같이 정말 이 뒷가시는 머리를 쪼개가면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생활 문학으로서 자녀들의 사진도 찍어주고 꽃을 좋아하는 분들은 꽃 사진도 찍고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다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 자기가 떠오르는 5줄 이내의 문장을 적어서 나중에 정말 책이라도 하나 묶는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제 열대야 시집에도 제 손자, 손녀가 들어가게 2컷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걔네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걸 찍어서 시까지 써서 책을 묶어 주었구나. 그렇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거를 적극 권해요.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오다 가다 애들도 찍고 아무나 자기 마음이 동하면 찍는 겁니다. 찍어서 거기에 꼭 무슨 완벽한 시적인 문장이 아니더라도 짧게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말을 5줄 정도 달아서 그렇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다 보면 첫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풍경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시를 쓰는 과정에서 정말 몰두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뇌를 늙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연세 드신 분들은 우울증이다, 치매다 그런 걸 많이 우려하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는데도 좀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래서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에게 뒷가시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시집을 5권을 내고 뒷가시를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을 낼 때는 항상 마음이 괴로웠어요. 고쳐도 마음에 들지 않고 흡족하지 않은 작품을 내가 이거 묶어서 시집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어떤 말할 수 없는 자괴감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시집을 5권 냈는데 이번에 이 디카 시집을 준비하면서는 그 사진들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찍어놨고 거기다 짧게 그때 메모를 달아놨던 것들을 다 꺼내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즐겁고 힐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집 처음에 시인의 말에도 마지막 캔에 세상은 아름다워라 이런 말이 한 구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디카 시집을 묶으면서 저 스스로가 많은 치유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빠듯하니까 이제 작품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제 창작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들 또 전해드리고 싶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마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두 마음이라는 작품은 주 피사체가 계단이에요. 계단.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찍어놓고 그냥 무심코 제목을 계단이라고 붙였습니다. 계단이라고 붙이고 나서 다시 퇴보를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피사체를 그대로 제목을 붙이면 시가 더 이상 어떻게 확장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피사체와는 좀 다른 제목을 붙이는 것이 시가 크게 확장되고 많은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다가 이 계단에는 두 가지 큰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 올라갈 때, 또 하나는 아래로 내려갈 때. 그게 대표적인 기능인데, 그럼 이 계단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자. 그러면 이 계단에도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인간에게도 두 가지 그런 상충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높은 데로 오르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어디 오를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 보자. 그런 욕망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또 그런 욕망만 있나 하면 한편으로는 아이고 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바닥으로 내려가자 뭐 이런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마음이라는 제목을 달고 내용도 우리의 마음은 두 갈래. 바닥에 닿으려는 마음이 있고 끝까지 오르려는 마음이 있다. 이따금 둘이 어깨를 스치기도 하지만 묵묵히 지나친다.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 작품은 이거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수원 화성에 갔을 때 그 앞에 넓은 공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연세가 지긋한 분이 개를 한 마리 끌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제 안에. 그래서 얼른 셔터를 눌렀는데 이거는 사실 폰은 아니고 전문가용 카메라였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바늘꽃이 막 우거진 뒤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문가용 카메라는 그 한 점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 스팟에만 맞춰서 이 바늘꽃에다가 딱 그걸 맞추니까 뒤에 지나가는 개와 인물은 저렇게 뭉그러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 하면 비몽사몽이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달면 너무 또 많이 본 거. 우리는 가능하면 예술작품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거, 낯익은 거 이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몽사몽을 갈라서 비몽&사몽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이제 비몽은 다 아시다시피 꿈이 아닌 것, 사몽은 꿈 같은 것. 그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바늘꽃 사이로 지나가는 건 개도 아니다, 천사도 아니다. 여기는 누구의 꿈속인가? 개도 아니다, 천사도 아니다라는 말이 떠오른 것은 제가 전에 그 파스칼의 말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파스칼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짐승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것이 인간이다. 그 말이 항상 제 이 뇌에 있다가 이게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짐승과 천사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쓴 것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왜 하필 바늘꽃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 작품은 제가 사실 참 아끼는 작품입니다. 바늘꽃은 꽃은 항상 아름답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인데 왜 바늘꽃이냐 하필이면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름다운 존재들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존재들인가? 뭐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늘꽃 사이로 지나다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우리가 인간으로서 바늘꽃 사이로 지나다니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쓴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봄꿈. 이거는 이제 겨울에 죽은 듯 잠잠하던 나뭇가지가 잎이 새로 나려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부풀어 오르는데 거기에 밤에 봄비가 내려서 비가 한 방울 맺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봄이라는 것은 항상 희망적이고 아름답고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단어죠. 봄이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시를 쓸 때는 어느 정도의 예상치 못한 반전이 필요합니다. 독자가 예상하는 대로만 쭉 나가주면 뭐 흠잡을 데 없는 무난한 작품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독자에게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임팩트가 있는 작품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반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봄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말기암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마 위에 떨어진 말기암 그대의 눈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봄과 연결 짓지 않는 말기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 작품이 아주 진부하거나 지루한 작품이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쓰는 글은 자기 고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만들어서 쓴다지만. 그래서 제가 이때 봄이었는데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말기암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봄이 오는데 그 말기암 환자에게는 봄이 오지 않고 어떤 그 절망 속에서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얼음 호수는 이상옥 선생님이 이 작품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유튜브로도 내보내셨죠. 근데 이 얼음 호수는 제가 서산 용류지라는 곳에 1월 달에 아주 추울 때 사진 찍는 친구들하고 버스를 대전해가지고 갔었습니다. 거기서 이 얼음 호수를 찍었는데 막 찍다 보니까 이 인물이 너무 조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려면 제대로 들어가야지 저렇게 조금 들어가서 내가 이거를 짧아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트리밍을 해서 잘랐습니다. 인물을 자르니까 아주 구도는 대각선 구도로 깨끗한 사진이 나왔는데 또 굉장히 평범한 사진이 되더라고요. 많이 본 듯한. 그래서 내가 아니다, 이 인물을 살리자. 그래서 이 인물을 살려서 여기서 이 시에 나오는 밤이면 홀로 더 단단해진다는 것이 이 관찰자인 인물이 하는 이야기로도 들리고 얼음 호수의 독백으로도 들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시를 쓴 작가가 하는 말로도 들리게끔 그렇게 좀 시가 확장되게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많아서 밤이면 홀로 더 단단해진다는 것은 밤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요즘 현실, 우리나라 현실도 참 고난의 시대죠. 밤에는 우리가 더 강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 그래서 여기서 얼음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는 영어로 그 의미를 번역하자면 stronger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또 그걸 stronger라고 번역을 하면 아주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단단해진다. 그대로 하더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썼는데, 그 다음에 얼음이 우는 날에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얼음 호수가 꽝꽝 얼어 있으면 아무것도 비치지 않습니다. 반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 대각선으로 반영이 생긴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얼음이 녹아서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고인 부분에만 반영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제 이 나무가 거꾸로 선 나무들이 비쳤는데, 그러면 제가 산문적으로 표현한다면 얼음이 녹는 날에는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얼음이 녹는 날은 그야말로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산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바꿔서 얼음이 우는 날에는 이렇게 하니까 뜻이 이게 의미가 확장되고 시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음이 우는 날에는 또 거꾸로 선 나무를 심는다. 이 거꾸로 선 나무도 실제 나무가 거꾸로 섰지만 그것이 하나의 비유입니다. 거꾸로 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좀 다른 이 나만의 어떤 가치 있는 것, 꼭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뭐 그런 것이 아닌 자기만의 어떤 그런 다른 그런 가치를 찾아본다. 뭐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또 그러면 거꾸로 선 나무가 비친다. 그럼 그것도 산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친다 하지 말고 적극적인 작가의 의지를 넣어서 심는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작품이 함량이 높은 작품이 되었고 또 시적인 문장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상욱 교수님도 이 작품을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것이 아마 저희 대표작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제가 그 뒤에도 있지만 시적인 문장이란 어떤 것인가? 시적인 문장은 상식적인 그 논리를 뛰어넘는 문장입니다. 이 얼음이 꽝꽝 얼었는데 나무를 어떻게 심겠어요? 심을 수 없죠. 그리고 또 얼음이 어떻게 웁니까? 그것도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것을 상식적인 논리를 넘어서는 어떤 표현, 그것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디카시는 핸드폰에 있는 그 디카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문학입니다. 그러나 생활문학인 디카시를 문격 문학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예술성을 높여야 한다고 우리 김종의 한국 디카시 협회 회장님의 말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이 즐기기 위해서 이 디카시를 쓰지만 그래도 한 10편 정도 썼을 때 그래도 한 편이나 두 편이라도 좀 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만들어 보자. 이제 좀 쓰시다 보면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좀 시적인 문장을 쓴 함량이 높은 작품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디에 공모전에 응모도 해볼 수 있고 뭐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인용한 글 중에 그 한동균 문학평론가의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장이 모두 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적인 문장은 반드시 아름답다. 이분이 전에는 활발하게 평론을 하시던 분인데 최근에는 좀 뜸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고 나서
한강의 시집을 분석한 어떤 평론을 어디다 실으셨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 제가 그래서 예를 든 것이 한강이 쓴 시집의 제목입니다.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그것도 굉장히 시적이죠.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이것이 상식적인 논리에는 부합되지 않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시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를 주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들자면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꽃이 피면 운다. 꽃이 피면 운다. 근데 그걸 또 발음을 어느 지방 사람들은 꽃이 피면 운다. 이렇게도 발음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꽃이 피면 운다. 그거는 시적인 문장인데 꽃이 피면 운다. 그것은 그야말로 그대로 산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이해가 하시겠죠. 어떤 것이 시적인 문장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더라도 가능하면 시적인 문장을 쓰도록 노력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흔히들 알기를 시적인 문장은 막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예쁘게 다듬은 문장이 시적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쁘게 다듬은 문장이 아니라 어떤 시적인 힘을 가진 문장이 시적인 문장인 것입니다. 그 문장 뒤에 숨은 인생의 비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그 진실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삶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해준다. 그 점에서 시적인 문장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다들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작품으로 가볼까요? 네, 이거는 제가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다 공부를 나와서 이 사진을 버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다. 이것도 그 형상에 걸맞는 어떤 시를 쓰면 이것도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 흔들리는 형상이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인간도 그렇고 세상 모든 것이 고정 불변한 것은 없습니다. 항상 변하고 불확정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도 항상 변하고 인간 관계도 항상 변하고 또 우리의 신체까지도 항상 변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이 진실에 더 가깝다. 그래서 저는 이 흔들린 이 형상을 그대로 살려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마침 이 시집을 묶는 그 출판사에 이 편집 담당하시는 분이 이 사진이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이거를 표지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주변에 많은 시인 친구들도 이 작품이 인상적이었다는 말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 예술이나 어떤 정답은 없어요. 뭐 이런 것. 초점이 잘 맞고 선명하고 뭐 조명도 적당하고 그런 작품만이 좋은 작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형상에 부합되는 문자 기호를 거기다 붙이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작품은 시인이라는 작품인데 이것은 제가 오래전에 제주도에 만장구를 갔을 때 그 입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것도 그냥 폰으로 덜커덕 찍은 거예요. 가족 여행 갔을 때. 근데 이제 이거를 찍고 내가 돌아서면서 이 사진의 제목은 시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저 지상에 저 푸른 나무 사이로 영롱한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저 형상이 어떤 괴물 같은 형상이 하나 매달려 있죠. 이게 아니라 아니 그 밑에 왼쪽으로 눈같이 뭐 검은 그게 좀 괴물 같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 밑으로는 깜깜한 동굴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시인이란 존재를 잘 말해주는 영상입니다. 시인은 푸른 나무 사이로 영롱하게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괴물 같은 존재라고도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 시면은 캄캄한 어둠이 이어지는 그런 시면을 가진 존재가 시인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 보이는 풍경과 보이지 않는 시인의 내면을 연결지어서 형상화시킨 작품입니다. 네, 그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기. 이거는 뭐 그냥 아파트 발코니에 젖은 수건을 하나 걸어놓고 그냥 찍은 거죠. 그런데 찍고 나서 보니까 뭐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리밍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에도 그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라내서 옮기니까 저 빗방울이 맺힌 창문이 많이 들어가고 또 수건의 일부가 들어가게 그렇게 트리밍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도 폰에도 그런 기능이 있죠. 흑백으로 전환시킨다든지 아니면 모노톤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그 우기의 분위기, 자기가 쓰고자 하는 작품의 분위기를 더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위독이라는 거는 뭐 단순한 작품이에요. 어디 카페에 놨는데 동백꽃이 여기는 대기는 되게 모가지가 툭 떨어져서 어떤 순교자 같은 인상을 주는 게 동백꽃인데 이거는 떨어져 갖고 저렇게 잎이 다 휘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두 송이 성한 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위독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성한 한 송이 꽃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흐리게 아웃포커싱 한다고 그러죠. 아웃포커싱을 해가지고 사진이 산만하게 되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중심 피사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흐려지게 그런 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 이것은 어디 야외에, 강화도에 어디 송지순례 갔을 때 야외에 있는 십자가상입니다. 근데 이 앵글이 저는 좀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면에서 그 십자가 달린 예수의 그 얼굴이 나오게 찍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런데 저는 그 십자가상 주변을 좀 이렇게 빙빙 돌다가 이 각도를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 매달려 있는 예수의 모습이 정말 고통이 더 부각되는 그런 앵글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렇게 또 뒤에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묶여 있는 거, 그런 것도 새롭게 발견해서 이렇게 저만의 앵글로 찍어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큰 손녀예요. 밑에 사진은. 근데 얘가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얘는 이거 만지고 못 만지는 게 없는데. 근데 저기 어디 가서 이제 올챙이를 잡아가지고 손에다 놓고 이제 그게 너무 흐뭇해서 사랑스러워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근데 이제 그 앵글을
애 얼굴이 잘 나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챙이 쪽으로 이렇게 시선이 가게끔 앵글을 위에서 아래로 잡아서 찍은 것입니다. 얘는 장래 희망이 수의사입니다. 그 동물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은 경계. 이거는 어디 저 연못에 갔을 때 연잎들이 막 이렇게 막 누렇게 뭉그러지기도 하고 많이 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것은 어떤 그 인간의 정신세계와도 같다. 우리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항상 많은 생각이 떠오르다 가라앉고 그 어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 보이는 사진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그렇게 이해가 가시죠? 네, 끝이. 그냥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할까요?